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또 공격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미국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연안 등 중남미 해역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약 단속이라고 보기엔 동원된 군사력의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만 10,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까지 카리브해에 배치됐는데요. 이 정도면 마약 단속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한 침공 준비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카리브해 군사작전의 실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정권을 흔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위치한 150년 된 한 백화점에 중국 초저가 패션 브랜드죠, 쉬인 매장이 입점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시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불법 노동과 환경오염 의혹을 제기하고 프랑스의 전통과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과 손을 잡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긴 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직 공무원이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의 결근이 이어지면서 연일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하면서 대신 셧다운 기간 근무를 이어간 사람들에겐 1인당 $10,000, 약 1,450만 원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켄터키 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2022년에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2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측근들이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하는 걸 방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요. 파리 항소법원이 증거 은닉이나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허가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사법 감독 아래 두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출국 금지와 함께 광범위한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일 인도 뉴델리의 역사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은 인도 대도시 관광지 근처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난 건 이례적인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레드포트 요새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무굴 제국의 상징적 유적지입니다.
사고 이후 뉴델리 인근은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헝가리 캐나다계 영국 작가인 데이빗 솔로이가 소설 플래시로 올해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플래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수십 년간 헝가리 주택단지부터 이라크 전쟁과 런던 상류 사회를 거치면서 계급을 이동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욕망, 계급과 권력, 정체성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요. 최종 후보 6편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플래시 라이시 포함되었었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End of the Road. 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노래 제목. 길의 끝이 보입니다. 이건 셧다운의 길인데요. 그렇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그러니까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같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될 길이 열렸는데요.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처들의 예산안 3건,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이제 마련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대신 민주당도 얻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대가로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서 12월 중에 상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셧다운 이후에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환영한다.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이제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등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하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원 표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정식 발효가 되는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빠르면 12일에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 예산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쪽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셧다운 종료를 위해서 공화당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민주당계 상원 의원들이 다 내년 중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상원은 중간 선거에서 일부만 교체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공화당과 손을 가능했다. 잡은 셈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확실한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고 셧다운을 끝내게 됐다는 점인데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5일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고, 반면에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레임덕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론을 거부하고 공화당 제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 7명, 지금 당내에서 얼마나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바마 케어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표결을 약속받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결국 트럼프에게 항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장 당선자죠. 조란 맘다니가 이번 합의로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라면서 합의에 나선 의원들을 비판을 했고요. 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 상원에서 표결을 한다고 이게 보조금이 연장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쪽에서는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인생 역전한 천만 불의 사나이인데요. 네, 지금 알샤라 시리아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워낙 알카에다 출신의 반군 지도자였는데 지금 시리아 정부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1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2시간 정도 비공개 정상회담을 했는데, 시리아의 국가 원수가 백악관을 공식 방문한 건 194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알샤라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슬람 국가 격퇴 및 안보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시리아가 미국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국가 격퇴 국제 연합에 참여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시리아가 미국의 적이었는데 이제 동맹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순간을 맞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 눈길을 끈 건요. 알샤라 대통령의 극적인 변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했던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고요. 네. 한때 미군이 내건 현상금이 $10,000,000, 우리 돈으로 146억 원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결별을 하고 내전을 좀 종식을 시키고 지금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정권의 정상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을 하게 된 거니까 정말 인생이 완전히 그러게요. 달라진 인생 역전. 셈입니다.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대통령을 맡은 뒤로는 시리아의 재건, 시리아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가 수십 년간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서방과 협력하려는 자세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에 부과된 제재를 완전히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이번 회담과 동시에 시리아에 대한 일부 제재의 유예 기간을 180일간 추가 연장한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러 단체의 수장이었으니까 이게 걸리는 점이 백악관으로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 길게는 1시간가량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기자들 질문 왜 그 난로 앞에 앉아서 같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됐고요. 보통 외국 정상이 입장하는 문은 웨스트윙의 진입로인데 연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갔고 백악관이 별도의 환영 행사나 언론 공개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카에다와 관련된 이력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진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조용한 단수입니다. 네, 이란이 지금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주요 댐 수위도 그래서 심각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테헤란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되는 조용한 단수가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국영통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이 단수가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가뭄이 겨울까지 계속된다면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대개 이란에서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올가을에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렇군요. 테헤란에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게 거의 10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92%나 감소해서 지금 저수지에 아주 적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1도시 테헤란만 그런 건 아니고 제2도시 마슈하드도 비슷하거든요. 저수지 수위가 3% 아래로 떨어지면서 4개 댐 중에 3곳이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국 저수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12개 댐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란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인접 국가들이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이란의 비구름을 소멸시키고 있다. 아니면 다른 국가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테헤란의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까지 오죽하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물 부족 사태는 예견된 인재다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동안 과도하게 댐을 건설했고 불법으로 시출을 했고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을 하면서 위기를 악화시켰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하수를 좀 과도하게 추출했어요. 그래서 테헤란의 지반이 연간 300mm의 속도로 침하되고 있는데 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임계치로 간주되는 수치의 60배 수준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 소비를 줄일 수
수 있게 농업을 현대화해야 된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고해상도 위성 기술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란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어렵죠. 이런 방법을 쓰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각 나라에서 이상 기온, 뭐 이상 기후 네네. 소식 많이 전해드려서 우리나라 원래 이때쯤에는 날씨가 이랬어. 이제는 그렇죠. 그런 얘기 전혀 맞질 않죠. 못하는 상황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의 가뭄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키워드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7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도중에 10대 학생이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학생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난감 기관 단총이 발견됐는데요. 네. 여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14개 단어, 14 words라는 게 있었고 브렌튼 테런트,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14개 단어라는 건 백인 우월주의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브렌튼 테런트는 2019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모스크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해서 51명을 살해했던 반이슬람 테러범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나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규제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국가 비서실 쪽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내각의 컴퓨터 게임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채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면서 우리나라 게임 배틀그라운드만 실명으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등장하고 배우기도 쉽다 이런 지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타스 통신이 프라보워 대통령이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건의 사회적 원인 대신에 폭력적인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즐기는 게임이 있지 않느냐. 네. 특정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다. 사실 폭력성보다는 사회와 교육 환경이 더 큰 요인이다라는 비판인데요. 이 게임은 한 팀이 최후까지 생존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아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게임 규제를 좀 본격화하지 아무래도, 않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험 여행 네. 키워드. 최근 일본에서 평소에 출입하기 어려운 곳을 둘러보는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도쿄도에 있는 한 쓰레기 처리장이 일반 견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크레인 조작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관광협회가 마련했는데요. 평소에 갈 수 없는 장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추첨으로 딱 25명만 뽑아서 네. 청소 공장에서 작업원이 대형 크레인을 조작해서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줬고요. 네.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근처에 있는 레이와지마 섬도 둘러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민간 회사도 이런 상품을 내놨어요. 버스 투어 회사인 하토버스가 네. 2022년부터 하네다 공항 베스트 뷰 드라이브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요거 약간 좀 혹하는데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하네다 공항의 제한 구역에 가서요. 비행기 이착륙을 훨씬 더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또 12월에 이제 내놓을 상품 중에는 제어실이나 모터 설비를 견학하는 상품도 있고요. 도쿄의 한 이벤트 회사는 목욕탕에 개점을 준비하고 제일 먼저 목욕하는 투어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좋대요. 예. 목욕탕 청소를 하거나 옷장을 모두 열어서 정리하는 등 평소에 좀처럼 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뒤쪽이 어떤가 이런 걸 보고 싶은 마니아들이 있는데 이걸 겨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보러 가시나 봤더니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온 30-4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50-60%는 여성 관광객들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왜
관계자의 출입 금지돼 있으면 그렇죠. 저 뒤에 뭐가 있을까 막 비밀의 궁금하긴 구역. 예, 항상 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 또 그 외에 또 네. 관계자의 출입 금지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치우면 큰일 나는 먼지. 먼지 치웠다가 지금 큰일 난 곳이 있는데요. 네. 대만의 한 미술관입니다. 대만 지룽시에 있는 지룽미술관인데 네. 현대미술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4일에 이 지룽시에 소속돼 있는 한 자원봉사자가 네. 전시장을 순찰을 하다가 대만 예술가 천숭즈의 설치 작품인 거울 표면에 있던 먼지를 더러워졌구나라고 생각해서 화장지로 닦아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근데 먼지 묻은 거울이었어요. 일부러 작가가 먼지를 묻혀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먼지가 주인공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작품에. 그러니까 먼지 덮인 거울이 나무판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인데 네. 이 얼룩과 먼지가 상징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지속과 변화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중산층의 문화적 의식을 반영한 의미를 담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닦으니까 미술관 직원들이 즉시 제지를 했는데 이미 손상이 된 뒤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즉시 문화관광국이 미술관 전시 기획팀과 작가에게 사과를 하고 긴급 논의를 진행했는데 네. 작품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실수로 닦은 것 또한 작품의 일부가 아니냐, 그대로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국이 이게 작가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해도 이 피해를 다 우리가 뭐 메워줄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예술 작품에 대한 인식, 보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먼지가 작품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시적인 작품이 실수로 훼손되는 일은 뭐 예전에도 있는데 2021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 전시회에서 한 그래피티 작품에 관람객이 물감을 뿌려서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한 5억 원 상당의 작품인데 커플 관람객이 작품 앞에 장식으로 붓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감을 뿌린 겁니다. 자기도. 네. 근데 그래피티니까 벽에 낙서도 돼 있고 붓과 페인트가 있으니까 관람객도 낙서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결과 작품은 많이 훼손된 그런 일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작품을 보실 때는 하나 더 건드려서는 어떤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웨스팅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라파엘 사디익의 오 걸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를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순직해병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재소환했습니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에 연루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 조사를 받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 2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초저가 패션 브랜드가 이 파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에 반대해서 시위도 열리고 마찰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마레지구의 상징인 백화점 대아시베 마레는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의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중국계 초저가 패션 브랜드 쉐인이 이곳에 팝업 스토어 형태로 입점한 겁니다. 이는 프랑스 유통업계에서 매우 큰 상징성을 지닌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쉐인은 SNS 기반의 초고속 패션 시스템으로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입점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패션계는 초고속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위치와 관행은 우리의 상품 구성이나 가치관과 상충한다라고 프랑스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입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하지만 SGM은 향후 지방 백화점 5곳에도 쉐인 매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쉐인은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얘기에 대해서, 쉐인의 입점에 대해서. 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베아시베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고 환영했고 저가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쇼핑객은 프랑스에서 200유로, 33만 3천 원을 쓴다면 티셔츠 3장이지만 쉬인에서는 50장을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성세대와 장인들은 파리의 품격이 흔들린다며 비판합니다. 한 언론은 베아시베 유리창에 반짝이는 옷보다 그 옆에서 묵묵히 바느질하는 장인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이 더 아쉽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만 베아시베 측은 쉐인 입점은 한시적 팝업 형태이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베아시베의 입점 결정은 전통과 윤리, 내 속도와 소비의 충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해 주셨는데 프랑스에서 크리테르 스티커라는 게 있어서 운전할 때 꼭 알아둬야 한다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크리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의 양을 숫자와 색깔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네. 0부터 5번까지 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 차량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0, 하이브리드는 1, 그리고 오래된 디젤 차량은 5번 등급을 받습니다. 파리 도심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 스티커가 도심 진입 허가증이 됩니다. 네. 즉 스티커가 없으면 특정 구역에 진입을 할 수 없고 등급이 낮은 차량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원형 스티커 하나가 도시의 공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티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공식 정부 사이트는 certificat air .gouv.f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차량 등록증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약 3.7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우편으로 집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비공식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테어 Fast FR나 Votre Certificat FR 같은 사이트는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중개 사이트로 수수료를 20유로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크리테르의 공식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이 제도가 근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동시에 자동차 세대 교체를 유도하는 경제 정책의 성격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래된 차량을 가진 서민층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을 가진 시민은 파리 도심에 들어설 수가 없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시마다 규제 방식이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4등급 차량부터 제한하지만 리옹이나 릴에서는 3등급부터 막는 등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이라며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크리테어는 불편과 변화 사이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환경과 생활의 균형을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파리의 소비 문화가 전통에서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트렌드, 윤리와 가격 사이에서 프랑스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문제, 네. 다른 하나는 소비의 문제지만 결국 두 이야기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 이 두 가지가 프랑스 11월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형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초부터 미군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을 지나는 마약 운반 추정 선박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 자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카리브해 국가에 집착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계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런 공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선박이라고 공격해서 11명을 사망시킨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9일까지 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모두 18차례 공격해서 적어도 7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특히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공격이 잦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수송에 관련된 선박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르코 테러리스트, 즉 네. 마약 테러 분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은 국가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당국은 네. 마약과 관련 없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어부들이다. 이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푸에르토리코에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네. 또 제럴드 포드 세계 최대의 항모입니다. 항모뿐만 아니라 8대의 전함 그리고 한 대 핵 잠수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해병 기동 분견대를 수륙 양유함에 태워서 대기 중입니다.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전투기들을 갖다가 배치하고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대규모의 군사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 단속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마약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냉전 때부터 있었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질화된 문제인데요. 그렇다 해서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해에서는 마약 선박이라도 해도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네. 이게 공격을 군사력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해군 경찰력도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미국이 또 카리브해에서 증강한 군사력은 마약 단속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약 단속이 아니라 침공에 어울리는 규모입니다. 네. 시장과 민간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테러 분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피해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네. 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그 당사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지난 10월 27일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4척의 선박을 공격해서 14명을 죽였는데 우리 그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었고 미리 마약 밀매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서 이 선박들이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우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공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이 존중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콜롬비아 선박을 공격해서 3명을 사망시켰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가지고 무고한 어민 알레한드로 카란자가 죽었다. 직접 죽은 사람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네. 그건 마약과 상관없고 어부였는데 그때 당시 선박이 고장이 나서 표류 중이었는데 이렇게 구조신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이 지난 7일에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 측이 주장이 좀 의심이 있습니다. 이 탐사 보도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어부이거나 네. 생계형 밀수 초범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이후 공격했던 곳이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해변인데요. 네네. 그 베네수엘라 해변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신원을 갖다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네. 공격당한 선박은 주로 베네수엘라 파리아 반도에서 출항한 소형 어선들이었고 사망한 9명의 신원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은 처음 또는 두 번째 밀수 시도자였다. 그래서 조직범죄 핵심 인물보다는 생계형 하청 인력에 불과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로베르토 산초스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42세고 월 수입이 $100 정도고 첫 밀수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후안 푸엔테스라는 사람은 버스 기사인데 차량 고장으로 생계가 막막해서 첫 밀수 시도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 파리아 반도가 수도 전기 실업률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급증해서 공공 인프라가 부정해서 어부 노동자 택시 이런 사람들이 밀수에 내몰리는 구조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로 거래되는 마약이라는 물 마약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아닌데 거래되는 건 주로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큰 문제가 되기는
합성 오피아와는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빈곤에 내몰리다 보니까 어떤 미술을 처음 그렇죠. 뭐 처음이나 두 번째 뭐 이 정도. 생계형이라는 아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 배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공개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10월 15일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밀 공작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또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또 19일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인 마약 지도자다 이렇게 하고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즉 미국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죠.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착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역대 정부가 많이 그래왔습니다.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반미 사회주의를 피방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 교체를 추구해왔죠. 베네수엘라는 잘 알다시피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최대입니다. 네. 카리브해 위치해서 미국에서는 사활적인 국가죠. 중요하게. 그렇죠. 차베스가 집권하고 난 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석유 판돈으로 국내 중하류층을 지원해서 지지 기반을 만들고 또 차베스주의라 불리는 자신의 사회주의 운동을 중남미로 전파했습니다. 네. 그의 집권 동안 중남미에는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늘어나서 이른바 핑크 물결이 일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집권 초인 200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차베스가 47시간 동안 감금당했으나 지지층들의 저항으로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경제지와 봉쇄를 가해와서 베네수엘라 현재 경제사의 위기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차베스가 암으로 숨진 2012년 이후에 후계자인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 왔는데요. 네. 몇 차례 정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첫 대선이 2013년 대선 때부터 야당과 미국 등 서방은 부정선거다. 그리고 마두로의 정통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카터 센터는 지난 2018년 대선 때까지는 베네수엘에서 뚜렷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두로도 2015년 야당이 다수인 의회를 무력화하면서 약간 좀 시끄럽게 됐죠. 급기야 2018년 대선 뒤에는 부정선거 시비가 절정에 달해서 후안 가이도 당시 의회 의장이 내가 이제 대통령이다, 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베네수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후안 가이도 정부를 지지했었죠. 네. 그런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현재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정권 교체하자 이렇게 강력히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반대를 해갖고도 못했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군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군사 침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은 아주 베네수엘라가 정말로 미국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 사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지했던 이런 베네수엘라 침공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 들어서 지난 네. 1월 이후 출범 이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넷클리프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계획해 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9월 29일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그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에 뭐 개입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평화를 추구한다. 노벨평화상 달다.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얘기 보니까 약간 전쟁을 좀 부추기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미국이 대문제에 너무 개입을 했다고 하는 지지층의 염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해외 문제에 개입하고 국민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그렇죠. 백인 중하류층의 불만을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미국의 독립 이후에 내재됐던 고립주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퇴임 연설에서 미국이 해외 문제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해외 문제에 관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큰 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죠. 네. 이런 미국의 고립주의는 1823년
제임스 몬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멀로주의, 멀로 독트린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멀로 독트린은 사실 고립주의이기도 하지만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밖의 식민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 열강 니네들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아라. 왜 네.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세력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주변 더 넓게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대한 독점적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와 그 지지층들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표방해서 해외 문제에 과다하게 개입했다 하고 불만을 했는데 네. 이 트럼프가 그 대안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게 다 미국 땅이다 이렇게 막 맞아요. 공언한 것도 사실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서방구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서방구 우선주의를 멀로와 도널드 트럼프의 앞글자를 따서 네. 돈노 독트린이라고 풍자하기도 합니다. 돈노 독트린이란 미국의 세력권인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점령을 불사해서라도 다시 확고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죠. 북미 중남미까지는 네네. 우리 그렇지. 땅, 네. 우리 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유독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네. 지금 20년 이상 정권 교체 추구하고 있고 지금 콜롬비아까지 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이유 살펴볼까요?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생각하는 미국에게는 네. 특히 중요한 지역은 카리브해 지역입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카리브해는 미국의 호수이자 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땅이랑 접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중남미 지정학은 아마존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아마존강 이북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에게는 사활적입니다. 이에 비해 아마존강 이남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좀 약간 덜 주는 지역입니다. 중에다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쿠바를 침공해 점령하는 등 카리브 연안에서 집중적인 군사 개입을 아주 명감하게 해왔습니다. 강조했어요. 네. 냉전 때에는 1960년대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쿠바 침공을 계획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었고 1970년대에 니카라과 등지에서 좌파 반군을 소탕하는데 중앙정부국이 개입했고 1980년대에는 그레네다와 파나마를 침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네. 중남미 지금 마약 문제는 사실 냉전 때 중앙정부국이 좌익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있는 마약 연류 세력들과 협조하면서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강 이북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은 멕시코를 제외한다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며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남미의 중심지였습니다. 딱 그 길목에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역시 풍부한 석유로 지정학 가치가 높죠. 두 나라는 남미 대륙을 밖으로 연결하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두 나라에는 전통적인 친미 우파 정권이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비판적인 약간 좌파 성향을 바뀌니까 미국에는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네. 곧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 전략 백서에서는 국방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중국에 대한 대처에서 본토 및 주변 방위로 돌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방구 우선지를 내건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도 차제에 다시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실히 편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을까요? 네, 뉴욕 타임즈와 미국 신문에서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검토 중이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공군 폭격, 즉 전투기 폭격. 군사 시설을 타격해서 군 내부의 동요를 유발하고 마두로의 도피를 유도한다는 거고. 네. 둘째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마두로의 생포 또는 제거를 시도한다는 거죠. 셋째는 석유 공양 중요한 시설 인프라를 점령해서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다 일장일단이라기보다는 뭔가 리스크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 작전 및 군사 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도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미 상원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의회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내부 갈등과 정치적 계산도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마두로 제거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가 작전 실패 가능성 및 미군 피해 우려로 좀 신중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자꾸 질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침공이 시작되면 큰 논란이 일 것은 분명하고 미국이 다시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은의 No Song Without You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